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9년 10월 27일 늦은 밤, 서울지검 특수부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두 눈에선 어딘가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죠. 그는 29살의 유덕희, 조직폭력배 영웅파 소속이었는데 예고 없이 검찰에 찾아온 그가 대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을 먹었어요. 아니 이거 혹시 무슨 범죄를 막 부풀려가지고 강한 척하고 싶은 헛소리인가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5년 전인 1994년에도 지존파가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수사관들은 결코 유 씨의 진술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웅파라는 조직폭력배의 존재가 드러났고요.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우선 영웅파는 두목 이순철을 중심으로 1999년에 결성된 조폭단체입니다. 이순철,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 생활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그러다 1981년 15살이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범죄자의 길을 걸었고요. 이 시기 그는 노상강도와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범행 수위가 점차 높아지더니 8년 뒤인 1989년 불과 22살의 나이에 살인죄를 더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남 광양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욱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칼로 상대를 찔러서 살해한 겁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교도소에 복역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 되어버려요. 수감 생활을 통해서 조폭들과의 인맥을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낸 지 10년 8개월이 된 1999년 이순철이 가석방 되는데요. 교화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간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동생들, 과거 소년원에서 만난 인연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대전을 기반으로 영웅파라는 조직폭력배를 결성한 겁니다. 이게 아주 거대한 조직은 아니었는데요. 주요 멤버들을 좀 살펴보면 두목인 이순철, 그를 중심으로 그의 친구이자 2인자였던 32살 창존빈, 또 여기에 행동대장이던 30살 박재범, 자금책을 담당하는 29살 정덕수, 또 조직원 29살 곽종길, 유덕희, 그리고 원씨까지. 다소 작은 규모의 조직이었고 당시 이순철의 나이는 32살. 어쨌든 그가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두목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들이 활동했던 그 1999년을 살펴볼까요? 이전부터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조직폭력배가 결성이 되었어요. 특히나 과거 80년대는 그 수가 절정에 달았죠. 범죄가 활기를 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기가 한풀 꺾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1990년에 새로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한 거예요. 대략 300개에 가까운 조직폭력배가 해산이 되었죠. 그들의 위상도 예전만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구역을 형성하면서 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독 영웅파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유흥가 쪽이 아니라 주로 청부폭력, 납치, 사설경호, 보험사기 이런 분야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중심에는 자금책인 정덕수가 있었죠. 이 정덕수라는 사람이 영웅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보험 사기꾼으로 악명을 펼쳤습니다. 1997년 IMF 당시에 그가 대전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인을 이용해서 자기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화재 보험금을 두둑히 받게 되죠. 정덕수는 이를 계기로 보험? 이게 꽤 짭짤한 수입인데?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악행은 영웅파에 들어온 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내서 보험금 타내는 건 기본이었고요. 각종 보험 사기에 납치 강도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웅파는 더 많은 현금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이에 따라 호화로운 생활까지 영위했죠. 당시 이들이 대전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합숙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또 따로 체육관을 개업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재정적으론 튼실했던 거죠. 추후에 이들이 검거됐을 때 집에서 발견된 게 수많은 현금, 거기에 달러, 엔화까지 있었고요. 또 예금 통장도 두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웅파의 보스가 이순철이 아니라 정덕수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웅파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보험사기 단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의 감시 대상에서도 배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그 유덕희가 검찰에 찾아와서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하는 이 사건은 어쩌면 실체조차 파악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99년 10월 22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에 편의점에서 두목 이순철을 비롯해서 이인자 창종빈, 행동대장 박재범, 그리고 곽종길, 유덕희가 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술자리에는 이순철의 애인이자 동거녀이던 25살 강씨도 있었고요. 또 창종빈의 애인도 함께 있었죠. 그렇게 술자리가 이제 이어지던 중인데 느닷없이 곽종길이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실 때마다 좀 추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요주의 인물이었죠. 근데 그날 하필 두목의 여자친구 강씨에게 성희롱 섞인 농담을 한 거예요. 자기는 농담이라고 한 건데 좀 약간 자극적인 말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술이 더 취하니까 이번에는 그 이인자 창존빈에게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창씨는 척추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애를 비꼬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아, 형님은 장애인 주제에 평범하게 살려고 애 많이 쓰네? 이 말은요, 창씨의 치부를 건드리고 말아요. 열받은 창씨가 참지 않았고 맥주병 던지면서 경고합니다. 근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는지 곽종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조롱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조폭들입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받은 상황에서 행동대장 박재범이 응징에 나서요. 막 씩씩대면서 자기 차로 가더니 트렁크에 평소 넣고 다니던 펜싱카를 꺼내서 곽종길한테 휘두르려고 한 거죠. 이때 두목 이순철이 소리치릅니다. 그만해! 이제 누가 신고할 게 좀 우려가 됐나 봐요. 보는 눈 많으니까 여기서 일 키우지 마.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보는 눈이 없는 그 자신들의 아지트 숙소에서 교육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박재범이 일단 곽종길을 주먹으로 세게 칩니다. 기절을 했죠? 바로 차에 싣고 숙소로 향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곽종길이 눈을 떴는데 주변에 이 조직원들이 야구 방망이, 대검, 쇠망치 다 각각 들고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그야말로 곤죽이 될 때까지 패는 겁니다. 근데 이 곽씨가 폭행을 막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반항하면서 욕설을 해요.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폭행이 1시간 이어졌어요. 그 곽종길은 반주검이 됐죠. 그러자 여기서 자금책이던 그 정덕수가 애 너무 많이 다쳤다. 일단 좀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종빈과 박재범이 강하게 반대해요. 얘가 병원에서 깨어나면 혹시라도 경찰에 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걱정한 건 이 폭행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곽종길은 평소 영웅파가 함께 자행해온 온갖 불법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행여라도 그가 경찰에 자백을 한다면 여기 있는 조직원들 모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말했죠.
곽종길 그냥 죽여버리자. 새벽 6시 두목 이순철이 곽종길의 복부에 긴 획칼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그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차례 이어졌고요. 끝내 곽종길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화살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갑니다. 저 유덕희 저것도 죽여버려야 돼. 저 곽종길이랑 친하잖아. 깔끔하게 유덕희까지 죽여서 다 입막음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살인에 대해서. 근데 이때 이순철이 이걸 막게 돼요. 왜냐하면 유덕희를 살해할 경우 이 현장에 같이 있던 조직원이 아닌 자신의 여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유덕희가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살기 위해서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형님, 제가 죽어도 이 비밀 꼭 지킬 거예요. 예? 저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그 증거로 곽종길 간을 먹겠습니다. 이 시신에서 간을 꺼내 먹겠다는 엽기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은 사실 유덕희 외에 다른 조직원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잠시 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도원결이라도 하듯 곽종길의 간을 조각으로 나눠서 입에 넣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서 모두가 공범이다라는 걸 확고히 한 거죠. 여기서 이순철의 애인 역시 죽음이 두려웠는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엽기적인 의식이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댄 끝에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한 산림욕장 인근에다가 안매장을 하기로 해요. 거기가 가로등도 없고 포장도 안 된 산길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직원들은 이 시신 해체하려고 빠르게 움직였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획칼 3개를 이용해서 뼈와 살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신원이 밝혀질까봐 시신의 치아와 지문까지 모두 없앴어요. 그렇게 곽종길의 시신은 11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여집니다. 22일 오후 3시 이들은 산림욕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다가 10m 간격으로 한 30cm 정도 구덩이 3개를 파내려갔죠. 그게 다 완성이 되니까 첫 번째 구덩이에는 그 시신에서 떼어낸 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구덩이에 각각 곽종길의 머리, 뼈를 매장합니다. 나중에 이걸 발굴해낸 경찰들에 따르면 첫 번째 구덩이 가까이만 가도 시체 썩는 막 냄새가 너무 역하게 풍겼고요. 또 파릿대가 들끓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 정도였죠. 또 나머지 그 2 구덩이에서도 머리와 뼈 다 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훼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곽종길인지 확인이 힘듭니다. 결국 DNA 감정을 해서 그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만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신을 처리한 후 영웅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혹여나 사소한 신고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주변에 살던 이웃들에 따르면 평소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시끄럽게 굴고 많은 민폐를 끼쳤다고 해요. 근데 살인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후부터는 소음도 안 만들고 조용히 지냅니다. 심지어 주민들한테 막 넉살 좋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건네면서 몸을 극하게 사리고 있었죠. 그러다 유덕희가 모두를 배신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살인을 저지른 지 불과 7일 만이었어요. 10월 29일 가담한 조직원 전원이 체포됐죠. 당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90년대의 대중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결론적으로는 한 명을 죽인 단일 살인사건이긴 했지만 조직폭력배들이 시체 해부하고 간을 먹었다? 이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동시에 유덕희가 왜 자백을 했냐 여기에 대해 여러 추측이 쏟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을 목격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젠가 자기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형량 감형을 노린 의도적인 자수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실제로 재판에서 유덕희는요, 자수를 했다라는 점이 첨삭이 되면서 징역 10개월, 꽤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유덕희와 달리 다른 조직원들은 강력한 처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두목 이순철에게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또한 창존빈과 박재범 무기징역 받았고요. 정덕수는 징역 25년형에 처해졌죠. 그렇게 이 희대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09년 돼서 돌연 이순철이 주목을 받아요. 자기가 사실 이 영웅파의 두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사건의 주범도 아니고 영웅파 두목도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건 창종빈이 꾸민 짓이라는 주장이에요. 왜 그랬냐? 내가 창종빈한테 진 빚이 있어서 이걸 갚기 위해 의리로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데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이순철은 한 장의 종이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지난 2000년에 창존빈이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직후에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요. 근데 이때 유서 한 장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이순철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웅파의 두목은 사실 접니다. 곽종기를 죽인 것도 다 접니다. 예전의 살인사건도 제가 했습니다. 글쎄요. 이 유서에 대해 재판부는 창종빈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이순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세상을 뜨기로 했으니 친구 하나 구하고 가자라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요. 이순철의 재심 신청 또한 기각됩니다. 하지만 이순철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계속 감형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반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후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꽤 오랫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순철은 2009년 대전교도소에서 서울로 이감이 됐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1999년에 발생한 영웅파 사건. 이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다고 생각한 조폭의 범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파급을 몰고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웅파 사건은요, 작년에 제가 금사파에서 다뤘던 서진 룸사롱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범죄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폭 사건은 다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조폭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